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에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한 추천 ETF 영상인데요. 기존에 전 에이스 미운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을 투자했었는데 기존의 나스닥 100이 아니라 결국 시총 최상위인 10개의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위한 ETF 추천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이 안에서 30% 안전자산에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 기준이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의 미래가치가 하락을 감안한다면 30대 후반인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적어도 400에서 500만원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은 62만원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면 120만원 정도겠네요. 그럼 적어도 적정 생활비에서 200만원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정말 대책이 없죠. 최근 기사에서 노후 빈곤율 최상위 국가로 우리나라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가만히 노후 대책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처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반수입니다.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10%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여행하면서 유유히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절망 속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이 어려운 노후를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개인연금 과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퇴직금의 분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정말 기본 확실히 정립하시고 운영하신다면 미래의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회사는 퇴직금이란 걸 줍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DB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퇴직금인데요. 마지막 근속한 3개월 평균의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마 내 퇴직금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이 DB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DB가 사실 나쁜 건 아닌데요. 내가 한 회사에 정말 오래 있고 직급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DB가 가끔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망해도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규정은 DB도 직원의 급여를 특정 증권사든 은행이든 별도로 송금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다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이 DB 형태로 하다가 망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DC는 매월 증권사나 기타 금융사에 자금을 이전합니다. 확실히 이전하죠. 위탁이든 직접이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안전성에서는 가장 좋죠. 그리고 이직이 잦은 직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수단입니다. 증권사에서 기업이 퇴직금을 넣어주면 그걸 개인 혹은 위탁받은 증권사가 대신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장점은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낸다면 내 연봉 상승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이 화랑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DC를 통해서 적극적인 자산 증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IRP죠. 이건 개인형 IRP라고 해서 우리가 매월 혹은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는 IRP와 같은 계좌입니다. 다만 이 IRP를 개인형 IRP라고 하는 이유는 퇴직하면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이건 세액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개인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분할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퇴직금을 이렇게 개인이 넣고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이관을 받으면 그냥 개인형 IRP와 다르다고 가만히 방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똑같이 DC에서든 IRP에서든 ETF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든 방식이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건데요. 참고로 전 DB 형태로 퇴직금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DC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IRP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효과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과세 이연의 효과도 컸고요. 그래프로 봐도 확실히 기존의 DB형에 비해서 기존의 DB 형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반은 DB 형태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회사에 뼈를 묻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DC 형태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연금저축 펀드에선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 30% 룰이
룰이 있기 때문인지 TDF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안전자산에 들어갈 만한 ETF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ETF가 많습니다. 전 TDF를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이게 생애 주기 펀드라고 해서 2045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2045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고 처음에 주식 비중과 공격자산으로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적으로 비중을 자동 전환하는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주기에 맞춘 펀드죠.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생각보다 많긴 합니다. 전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에 ETF가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DC나 IRP에는 안전자산 룰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이잖아요. 이걸 주식에 100% 넣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0%는 안전하게 운영하세요 라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비율입니다. 의도는 좋긴 한데 사실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고 연금 계좌가 늘어나면서 이 30% 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없애달라고 여러 번 청원했는데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는 이 안전자산 30%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해야겠죠. 주식의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죠. 멀리서 보면 모두 희극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장 기준이죠. 그런데 퇴직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는 매번 찾아오는데 그 위기 순간에 만약 내가 퇴직해서 퇴직연금 자산을 찾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주식은 마이너스 50%씩 하락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퇴직금이 1억이 되는데 갑자기 전세계 공황이 찾아와서 내 자산이 반토막이 된다면 멘탈 타격이 심각하겠죠. 그리고 그걸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퇴직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런 깊은 하락은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춰 TDF인 생애주기 펀드가 운영되면서 유행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채권을 섞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배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6대4 전략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로 상반되는 자산을 가지면서 주식이 올라갈 땐 팔고 채권을 사고 채권이 올라가면 다시 팔아서 주식을 사는 6대4 비율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하는 이유도 결국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주식 100%보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30% 룰에 들어가는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채권이 50%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30% 룰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채권을 전체 자산에서는 결국 30% 룰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채권을 10% 이상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최근 ETF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50% 이상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ETF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퇴직금을 주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수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S&P 500에서조차 이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기술주 집합체인 나스닥의 상위 10개 종목의 합은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게 AI 시대 혁명에서는 기술주는 결국 필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스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종목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죠. 그럼 우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기술주 상위 10개 종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이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술주 40%, 채권 60%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나스닥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었던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저 ETF 명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나스닥 30%, 미국 초단기 채권 70%였던 종목인데 이제는 나스닥 50%, 단기 채권 50%의 비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탑10에 집중하는 것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더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만한 대안이 없죠. 무위험 채권이라는 초단기 채권과 장기로 보면 100% 수익인 나스닥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존의 70%의 채권 비중을 50%까지 낮췄습니다. 액티브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이름만 바뀌었고 아직 리밸런싱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곧 하겠죠. 어쨌든 미국 시총 상위 10개 종목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타이거 미국 탑10 채권 혼합 ETF를 추천드릴 수
수 있습니다. 시총도 3천억이 가까운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이 정도 시총이면 사실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는 엔비디아 채권 혼합과 테슬라 채권 혼합의 ETF도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들은 30%만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난 엔비디아가 무조건 더 상승할 것 같다. 나스닥보다, 그리고 시총 상위 10개에 분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에 몰빵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것 같은데 테슬라는 시총이 5,500억입니다. 굳이 따지면 전 엔비디아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AI 혁명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필수니까요. 현재 저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타이거로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50% 비중으로 바뀐 이 ETF를 보면서 갑자기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너무나 소액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지난 5월에 사둔 상태인데 수익률이 꽤나 기분 좋습니다.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정말 부동산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금액을 늘리기에 집중해 봐야겠죠. 이 4개에서 타이거 미국 탑10 채권 혼합만 1년에 1회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채권이니까 당연히 배당이 있겠죠. 지금 배당이 없는 거는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보수를 보면 신기한 건 엔비디아 혼합이 가장 낮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낮긴 한데요. 다만 이 정도의 보수들의 차이는 특별히 ETF 선택에 있어 망설이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스는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금리 시대에서 70%의 무위험 채권의 높은 비율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죠. 타이거는 특이하게 6대4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인 6대4 비율의 반대죠. 4대6입니다. 주식을 40%, 채권을 60%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6대4긴 한데 실제로 50%까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처럼 상황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채권 혼합형은 국내 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채권 구성 종목들을 볼 때 의미는 5, 8분의 1, 02, 05, 27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건 27년 2월 5일의 만기 이자율이 5.125%라는 의미입니다. 5는 5%이고 8분의 1은 100 기준 0.125%거든요. 그걸 나눈 값입니다. 미국 채권의 표시를 읽을 때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고채의 경우도 이상한 숫자가 적혀있죠. 3% 이자에 34년 12월 만기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와 중기가 섞여 있는데요. 에이스는 단기 채권으로만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채권 자체는 결국 이자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은행 예금 이자와 비슷합니다. 수익률 차이가 큰 의미를 발휘하기 힘들죠. 물론 이건 주식에 비해서요. 중요한 건 결국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 구성과 비중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타이거 미국 탑10은 엔비디아 비중이 7.5% 정도입니다. 적다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 종목 안에서만의 비율로 따졌을 때 에이스는 2.7% 수준입니다. 5%나 차이가 나죠.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비중은 대략 한 9%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 종목의 30%가 나스닥이니까 대략 이 종목에서의 비중은 2.7%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술주를 더 집중해서 미래에 이 시총 상위 종목들만 더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스가 아니라 타이거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종목 교체를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안 그래도 안전자산 30% 룰에서 채권 비중이 싫은데 주식 비중을 늘리고 거기에 더 효율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상위 10개 종목에 주식 비중을 다 싣는 것이죠. 수익률로 봐도 빅테크가 더 좋죠. 에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 채권이 이자율이 최근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최근 이런 상태이긴 했지만 이제 미국도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주식 종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구성 종목과 비중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겠죠. 물론 엔비디아 30%를 포함하고 있는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 최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엔비디아가 3년 전에 10불이었습니다. 지금 185불인데요. 겨우 30%의 비중만 있었음에도 3년간 수익률이 150%에 육박하는 이유입니다. 테슬라도 꽤나 많이 올라왔긴 하네요. 저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결국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탑10 ETF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사실 갈아탄다기보다 그냥 이걸로 시작하겠다 정도겠죠. 자산 배분 따윈 필요 없다. 엔비디아가 곧 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채권 혼합을 투자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 종목도 30%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겠죠. 오히려 지금 시총으로는 6천조 원 정도가 가까운데 1경화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다가 출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빠르든 느리든 가긴 하겠죠.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를 계속 할 테니까요. 채권 혼합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이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혼합의 수익률 표인데요. 2010년 이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100% 주식 비중이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률도 크죠.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2%는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저건 결과표라 그렇고 실제로 저 하락을 맞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30%는 우습게 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산의 배분인데요. 저도 이 채권 혼합 말고도 순수 채권도 상당한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주식이 고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언젠가 올 하락에 방어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을 매수하면 주식 4, 채권 6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은 5% 정도이네요.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만약 저 기간에 주가가 큰 하락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채권은 빛을 발휘하겠죠. 내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채권은 창이 아닙니다. 언제나 방패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린 30% 안전자산 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린 50%의 비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마저 금리나 사이클 타는 시점에서 채권의 이자율이 큰 의미를 발휘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결국 50%의 주식 비중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을 담고 있고 어떤 종목이 미래에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를 믿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가 갈 거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모르겠고 일단 상위 10개 안에서 무조건 가긴 갈 거다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전자산 30%의 비중으로 투자할 만한 ETF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